워크TV 같은 분노를 이용한 이런 모기들도 기생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오기까지는.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워크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인들은 감정적이고 반일 정서가 가득한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영상을 보다 보면은 한국인들이 일방적으로 일본이라면은 그냥 치를 떠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최근에 있었던 이런 한일 관계 관련된 그런 이슈들만 살펴보더라도 굳이 뭐 한국과 일본 이런 어느 한쪽만 분노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단순히 그냥 일본을 떠올린다고 해서 막 치를 떨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도영 선생에서는 이 워크TV 여기서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지난 이런 뭐 큼지막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워크TV가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이라면 무조건 감정이 좋지 않다, 이런 굉장히 편향적인 논리가 어떻게 지금 잘못 작용된 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주장을 하려면은 원인도 좀 분석을 하고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 원인을 같이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부터가 사실 발전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서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일본인들 계시다면 한국인들이 무조건 일본이라고 해서 치를 떨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러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론 저도 한국인이니까 뭐 한국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모기처럼 피 빨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 조치에 따라 양국의 갈등이 이렇게 산불처럼 막 커져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뭐 일본 측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전에 우리나라 법원에 위안부 판결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튼간에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난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서 도대체 이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한일 관계가 뭐 나빠진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빠진 것 같고요. 물론 뭐 세계적으로 옆 나라와 오손도손 잘 사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로 뭐 노골적인 막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워크TV 같은 분노를 이용한 이런 모기들도 기생하고 있는 이런 막 기생충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오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현재 일본에서의 그런 반항 감정, 이런 혐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혐한서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정서가 어떤지를 잘 표현해주는 문장 같은데, 팔리니까 출판하고 출판하니 팔린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마치 뭐 판타지, 로맨스 이런 것처럼 거의 뭐 한 장르로까지 자리 잡아버린 이런 혐한 서적들이 있죠. 지금 혐한과 관련된 서적들이 얼마나 잘 팔리냐면은 혐한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야마노 샤린, 필명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혐한 만화 중에 이제 혐한류라는 이 책이요, 4권이 발매가 되기 전에 이미 판매 부수가 100만 권을 넘겼다고 하고요. Sharon learned much of the history in the book from online chat rooms. 제특회 회장인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사람이 내놓은 대혐한 시대, 뭐 대항해 시대도 아니고 대혐한 시대래요. 이 혐한 서적이 2014년도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환장을 노릇입니다. 아니 사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이 일본을 침략한 역사보다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역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때릴 거 때려놓고 뺏을 거 다 뺏어놓고 지금 뭐 방구 낀 놈이 왜 도대체 성을 내고 있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입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혐한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언제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냐면은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죠. 저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은 1965년에 이뤄졌고요.
사제는 이제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그리고 1996년에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각각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도 했고 배상도 한 문제인데 왜 자꾸 난리를 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면면을 좀 살펴보자면 1965년에 받아냈던 이런 식민지 배상금은 이 박정희 정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서 이 돈을 쓰기보다는 산업발전 비용으로 대부분은 거의 사용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개개인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들에 대한 보상이 뭐 별도로 국내에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역대 총리들의 사죄 또한 진정성을 따지고 든다면은 사실 그거는 뭐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다룰 내용의 대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사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일본 내에서 지금 많이 이제 커지고 있는 혐한 감정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해석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1990년 초기 일본 경제는 이제 버블 후유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물론 뭐 지금보다 그때가 좀 낫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버블은 버블인 거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당시 일본은 나름대로 뭐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국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기술, 문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 국가인 이제 중국과 한국을 발톱 뗄 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국가가 일본인 거죠. 왜냐면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미국을 팔아도 도쿄를 못 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일본 경제의 버블 현상 자체가 엄청났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기에 이런 일본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대체 지난 20-3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뒤집혀져 버린 거지? 라는 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 한국이나 중국,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일본인들의 감정이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조선 식민지배 일본의 일부 그런 구구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이바지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철도를 놔줬고 산업화에 기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20-30년 전 1990년대 초로만 돌아가도 사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오히려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뭐 역사에 대한 좀 죄의식을 가진 일본 제국의 뭐 이런 군국주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얼마나 잔인한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일본인 패널들이 일본의 제국주의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와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대기를 보면서 막 훌쩍거리는 장면까지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자의식에 이런 식민지배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대중 매체의 핵심이 되는 이런 방송 콘텐츠의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유명한 무라야마 다마가 있죠. 이 무라야마 도미이치라는 사람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리로 재임했던 시절에 밝혔던 이런 다마 중에 하나인데, 내용을 보자면은 정말 뭐 겸허하기 이를 바 없습니다. 잠깐 알려드리자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 나라에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일본이.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일본의 총리가. 지금 아베 총리한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이유를 막론하고 한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들이 2000년대 초기에 거의 뭐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혐한이라는 이 주제가 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돈이 되었냐면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감지하는 부분부터 좀 맥락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 국가들, 문화, 뭐 경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격차가 굉장히 좀 좁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였는데 이 자리를 혹시라도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조선산업, 전자기기, 제가 느꼈던 그런 일본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런 인식 또한 사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요. 뭐 특히 뭐 전자기기 같은 것들은 그래도 역시 일제가 품질은 제일 좋네, 이런 소리를 뭐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대한민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위기감을 좀 느낀 뭐 일본의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이런 주변국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들은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촛불들이 모여서 막 산불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좀 다급해진 일본 정부에서 당시 이제 뭐 지금도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국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일본의 그런 버블 경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000년대 초부터 좀 멀리 가자면 1990년대 후반부터가 이 일본 경제의 버블이 좀 거치면서 국가 부채 비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던 산업들조차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들조차 뭐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한테 추월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감정적인 각이 좀 날카롭게 설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안 그래도 좀 현실도 암울한데 일본 짱 이렇게 외치던 국민들의 그런 자부심에 흠이 갈 정도로 쫓아오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사실 일본 정치계 입장에서는 거의 뭐 끝장나는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투표를 통해서 심판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안고 있던 시한폭탄을 주변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자기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기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실패로 가져가기보다는 불만을 옆 나라로 이렇게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십자군 전쟁 때 들었던 내용 같은데 이 근현대사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떠넘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뒤엎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조금 불리하다라는 거 이제 다 빼기 시작한 거죠. 식민지배 네 빼고 난징 대학살 빼버리고 전쟁 범죄 뭐 이런 거 빼버리고 2차 대전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내용은 그냥 종전되었다 한 줄 정도만 넣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입맛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교과서에 싫다 보니까 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왔던 이 일본의 젊은 층들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지어 일본이 미국이랑 같이 팀을 먹고 나치독이라고 맞짱을 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뭐 젊은이들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측면에서 무슨 전쟁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죄책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본의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도대체 한국인들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좀 늘어갔겠죠. 지금 뭐 우길승천기,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우길승천기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걸 특별히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전쟁 때 사용했던 이런 깃발이기 때문에 전쟁 선전물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인데 사실 이제 앞뒤 잘라먹고 역사를 배운 이 일본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조상님들이 쓰던 그냥 깃발인데 왜 나치 독일이 쓰던 하켄크로이츠에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카미카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약간 자르고 자른 역사를 배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위대하게 몸바친 군인 정신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거는 뭐 한국인들도 구미변충원 가서 추모를 하는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 한국의 상황에 대입을 해버리면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